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리실코입니다. 오늘은 물리학 1에 나오는 고체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쓴 자료는 영상 아랫부분에 링크도 있고 PPT 파일을 다운받으면 이것이나 요걸 링크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고 일단 수업을 듣기 전에 여기 링크에 들어가서 우리 오늘 수업에 쓰는 자료를 먼저 다운받아서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것은 뭘까요? 우리 보통 레이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레이저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른쪽은 뭘까요? 우리 본 텔레비전에도 쓰고 우리 발광 다이오드라는 말 들어봤죠.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이건 주로 다음 시간에 주로 반도체에 대한 성질을 배울 때 쓸 건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정도는 알고 있죠. 자, 오늘 우리 학습 목표는 어떤 물질은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매우 높은 전압을 걸어줘도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 중간쯤에 성질을 띠는 반도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에너지 D 이론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왜 물질마다 전기적인 특성이 다른지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보호의 원자 모형, 즉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은 좀 더 핵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핵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아무런 궤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안정한 궤도를 돌 수 있다.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4번 궤도 이렇게 돌 때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 이것은 알고 있죠? 양성자와 전자들 사이는 무슨 힘이 작용하는지 알고 있죠?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핵 가까이 도는 전자와 핵에서 먼 쪽에 있는 전자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어떨까요? 핵에서 멀어질수록 어떻다고 했죠? 안쪽에 있는 전자를 바깥으로 끌고 나가려면 땡기는 전기력을 거슬러서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갖는다 이렇게 했죠. 그때 우리 이제 보호님이 문제를 풀어서 n번째 궤도의 에너지 준위를 구해보니까 주 양자수의 제곱의 분의 1에 비례하는 관계고 마이너스는 속박된 정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핵 주변의 전자들은 띄엄띄엄한 궤도를 돌고 있고 특정한 에너지값만 가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안쪽으로 떨어질 때 특별한 에너지에 해당되는 파장의 빛을 내놓는다. 그래서 특정한 파장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핵 주변의 전자들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수소는 전자가 한 개 있으니까 양성자 사이는 인력이 작용하는데 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 양성자와 전자가 만나면 중성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잘 안 될까요? 이런 것들을 잘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개발해서 풀어본다면 저는 노벨상을 뜯는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치 지구 주변에 인공위성이 돌다가 인공위성이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지표면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전자는 잘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뭐 때문일까요? 한번 고민해보고 사실은 핵 주변의 전자들이 이렇게 원운동을 하면 가속운동하면 에너지를 잃어서 나중에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어쨌든 보호님은 핵 주변의 전자들은 띄엄띄엄한 궤도를 안정하게 돌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이때 두 지점의 에너지 차이만큼 뭔가 거기에 해당되는 빛에너지의 광자를 내놓는다. 이런 두 가지로 우리는 깔끔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핵 주변의 전자들의 에너지를 가질 때 우리가 마치 이런 계단에서는 공이 존재할 수 있지만 계단과 계단 사이에는 가질 수 없는 값이 있다. 이것이 바로 띄엄띄엄한 에너지로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 수소 원자에서 이제 스펙트럼이 나올 때 우리가 특히 잘 보이는 것이 2번 궤도로 떨어지는 우리 발머 계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머 계열. 발머 계열은
핵 주변에 그 수소 원자가 3번에서 2번, 4번에서 2번, 5번에서 2번, 6번에서 2번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해당 영역이 우리 눈에 잘 보인 가시광선 영역이다. 그렇게 말했고 1번 궤도로 떨어진 것은 이 에너지가 매우 에너지가 커가지고 자외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3번으로 떨어진 것은 에너지가 적외선 영역이어서 또 우리 눈에도 잘 보이지는 않고 특별한 장치를 써야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눈여겨볼 점은 이 우주에 수소 원자가 많다는 걸 알고 있죠. 그 중에서 하나를 찾아내는 어떤 지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3번에서 2번 궤도로 떨어지는 요 에너지 차이만큼 빛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파장이 한 656나노미터쯤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4번에서 2번 떨어지는 것이 요거죠. 4번에서 2번 그 다음에 5S2 6S인데 우리 그 중에서 알고 있죠. 빨간색이 파장이 길고 여기가 한 600-700나노미터고 여기가 400나노미터인데 우리가 여기 간격이 큰 것은 3번에서 2번, 4번에서 2번 갈 때 이 에너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간격이 크다고 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어떤 수소의 스펙트럼이 나왔을 때 간격이 먼 쪽에서 끝부분에 있는 것이 빨간색 쪽, 파장이 긴 쪽이다. 이거는 꼭 기억하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발머 계열 중에서 3번에서 2번 궤도로 떨어지는 것이 파장이 제일 긴 발머 계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우리 다 이야기했는 것이고 그때 에너지 값을 구한다면 두 지점의 에너지 차이만큼 구해서 요만큼의 어떤 해당되는 광장 이때는 빨간색이 되겠죠. 자, 이건 저번 시간에 했는 거 복습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핵 주변의 전자가 먼 곳 바깥 궤도에서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특별한 파장의 스펙트럼이 나오고 물론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으로 가려면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의 비달갱이를 광자를 받아야 흡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깥 궤도에서 안쪽 궤도로 떨어질 때는 빛을 방출하는 방출 스펙트럼이고 특정한 선이 나오는 선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자, 이것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걸 간략히 요약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했듯이 1번 궤도로 떨어지는 우리 라이만 계열은 에너지가 매우 커서 자외선 영역이어서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수소 원자에서 주변의 전자가 우리 한 개 돌고 있죠. 이럴 때 마치 핵 주변의 전자들은 전기력에 의해서 양성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마치 우물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보호의 그 정상 상태에서 살펴봤듯이 핵 주변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띄엄띄엄하게 떨어져 있다. 이때 그 에너지 차이만큼 뭔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려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러면 이때 핵 주변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띄엄띄엄하게 떨어져 있는데 자, 우리 아까 이제 좀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1번 궤도, 2번 궤도, 요 2번 궤도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 발머 계열이다. 발견자 이름을 따서 발머라고 말하죠. 스위스의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을 딴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궤도로 떨어지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라이만 계열이다. 에너지가 매우 높다. 그 다음에 3번 궤도로 떨어진 것은 파셴 계열이다. 그래서 라이만, 발머, 파셴인데 우리는 이 중에서 발머 계열, 2번 궤도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 가시광선 영역이기 때문에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뭘까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과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누구의 모습일까요? 어떤 산봉우리인가요? 자, 왼쪽에서는 여기도 써놨죠. IBM에서 제공한 거죠. 여기 보면 원자 번호 67번인 홀뮴이라는 원자 하나를 찍은 모습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오른쪽은 뭔가요?
여기 보면 뾰족뾰족한 것들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철원자입니다. 철원자들이 48개가 여기 들어박혀 있죠.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세어보면 48개가 있고 이것을 어디에 판에다 했느냐면 구리판에다가 철원자 48개를 박아서 이렇게 담장을 만들었죠. 여기 보면 울타리를 만들어놨죠. 울타리. 매우 여기 크기가 작죠. 여기 지름은 얼마라고 나와 있죠? 14.26 나노미터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아까 수소 원자에 대해서 우리 생각했는데 제일 간단한 원자가 수소 원자죠. 원자 번호 1번에 1. 양성자 하나에다가 주변에 전자 하나가 돌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한다면은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뭔가 분자나 물질을 이루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수소 원자만 생각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자, 수소 원자를 생각하더라도 핵 주변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위로 갈수록 간격이 촘촘해지는 것도 알고 있고. 자, 그럼 이 원자 두 개가 결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핵 주변의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고 여기도 핵 주변의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두 원자가 가까이 결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결합을 하면서 하나의 어떤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들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이때 전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때 이 전자들은 이쪽에도 소속돼야 되고 이쪽에도 소속돼야 되겠죠. 그러면 두 원자가 결합하다 보면 뭔가 이제 분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물질을 이루기 시작하겠죠. 자, 이럴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정말 뛰어난 학생이자 뛰어난 과학자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원자 하나가 우리 수소 원자만 예를 든다 하더라도 이 수소 원자는 핵 주변의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띄엄띄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원자 두 개가 만나면 이때 이 전자들은 여기도 소속되고 여기도 소속돼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이 두 원자들을 결합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놀랍게도 원자 두 개가 결합하면은 놀랍게도 에너지 아까 가질 수 있는 값이 한 개가 여기서는 두 개로 나누어졌죠. 여기 띠가 보면 두 개로 나누어지죠.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뭔가 원자들이 결합하면서 두 개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어떤 덩어리를 만들 때 이 전자들은 여기도 소속되고 이쪽도 소속되다 보면 뭔가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바로 알아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파울리라는 사람입니다. 파울리는 굉장히 뛰어난 물리학자인데 20살쯤 전으로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제시했을 때도 파울리한테 뭔가 그것들을 정리하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물리학자입니다.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가 바로 뭘까요? 원자 내에 있는 각각의 전자는 동일한 양자 상태에 있을 수 없다.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도 소속되고 이쪽에도 소속될 때는 똑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에너지띠가 한 개였다면 요거와 요거가 조금이라도 다르다 보니까 두 개가 결합하면 에너지 선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달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생각해 본다면 원자 하나일 때는 선이 하나였어요. 그럼 원자 두 개가 결합하면 우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있어 에너지띠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니까 두 개가 결합하면 두 개로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100개의 원자가 결합해서 어떤 물질을 이룬다고 하면 이 에너지띠가 몇 개로 나눠질까요? 100개로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들이 수천억 개, 그렇게 된다면 여기 에너지띠가 어떨까요? 눈에는 말하기 어렵지만 여기 띠가 아주 작게 나누어지겠죠. 얼마 정도로 나누어질까요? 자, 그러면 우리
과연 얼마 정도로 나누어지는지 잠깐만 짐작을 해본다면 어떻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잠깐만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 수소 원자에서는 어떻습니까? 핵 주변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선으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죠. 뭐 두 개가 결합하면 에너지선이 두 개로 나누고 100억 개가 결합한다면 100억 개의 띠로 나누어지겠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조금씩 전부 다르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리튬이라는 물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지에도 많이 쓰고 있고 원자 번호 3번인 거 알죠? 수소, 헬륨, 리튬. 바로 금속이죠, 금속. 자, 그러면 리튬을 예를 든다면 우리 이제 1학년 때 우리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웠죠. 어떤 핵이 이래 있으면 핵 주변에 전자가 채워질 때 1번 궤도에 우리 얼마 정도 전자가 채워진다 했죠? 최대 2개가 채워진다고 배웠죠. 자, 그러면 2번 궤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채워지는 규칙은 주양자수의 2n의 제곱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우리 1번 궤도라고 하면은 2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여기 2개, 여기 1번 궤도에 전자 2개 채워지는 거 맞죠? 그러면 2번 궤도에 채워지는 거는 뭐겠어요? 2 곱하기 2의 제곱하면 8개. 뭐 이건 잘 몰라도 어쨌든 1학년 때 배운 걸 쓴다면 2번 궤도에 채워질 수 있는 게 8개죠.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나중에 오른쪽 그림은 잘은 몰라도 전체적인 있는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본다면 1번 궤도에 2개가 채워지고 2번 궤도에 보면은 요 상태와 요 상태가 조금씩 이제 여기 8개 채워질 때 2개하고 6개 채워져서 총 8개가 채워지는데 조금의 띠가 다른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보가드로 수 이런 말 들어봤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배웠죠. 예를 든다면 수소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든다면 수소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이면은 수소 원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이면은 1g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보가드로 수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를 짐작해 본다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인데 요거 10의 23제곱을 10의 3제곱에다 10의 10의 10승 10제곱 하면은 요게 100억 개거든요. 100억 개 곱하기 100억 개 곱하기 요게 1000을 빗어주면 6020개. 자, 얼마입니까? 예를 든다면은 우리 아까 리튬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리튬이 요만큼의 수만큼 모이면은 약 한 7g 정도 된다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리튬이나 어떤 금속 7g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리튬 원자가 들어있죠.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여기에 에너지 띠가 있다면 여기 띠가 아까 전자 하나 같으면 띠 선 한 개밖에 없었는데 예를 들어 100억 개라고 하면 여기 띠가 100억 개씩 막 조금씩 다르게 나눠지겠죠. 여기. 근데 100억 개뿐만이 아니죠. 겨우 7g에 해당되는 리튬만 하더라도 여기가 100억 개 곱하기 100억 개 곱하기 6020개로 막 나누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앞에서처럼 뭔가 띠가 만들어지겠죠. 에너지 띠가 만들어지겠죠. 조금씩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다른 띠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앞에 그림에서 이 중에서 전자가 채워질 때 대체로 보면 안쪽 궤도가 에너지가 낮다고 했으니까 아주 온도가 낮을 때를 우리 생각해 보면은 절대 온도 0도, 즉 영하 한 273도씨 정도 되면 매우 차가웠겠죠. 그러면은 바깥보다는 안쪽부터 채워지면서 차곡차곡 채워져 나오겠죠. 왜냐하면 매우 낮은 온도 상태는 에너지가 매우 적으니까. 자, 그러다 보면은 전자들이 채워질 때 이 안쪽 궤도부터 채워지고 꽉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에너지띠가 있는데 채워진 것 중에 제일 바깥에 있는 띠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원자가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 잠깐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에너지띠가 이제
수백억 개, 수천억 개도 넘는 그런 띠가 있는데, 자, 이렇게 띠가 막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띠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이제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자, 이런데 전자가 채워질 때부터, 예를 들어 리튬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1번 궤도에 2개가 채워지고, 여기가 1번 궤도라고 하면 여기 2개가 채워지고, 그 다음 2번째 궤도에 여기 채워지는데, 이게 수천억 개 된다면 띠가 엄청 많아지겠죠. 이렇게 엄청 많아지겠죠. 채워진 그 중에 제일 바깥에 띠, 요거 1번이라면은 요거 2번 궤도에 여기에 전자 하나가 막 바깥으로 채워지죠. 여기가 바로 원자가띠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나트륨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죠. 원자번호 11번. 그러면 1번 궤도에 2개가 전자가 채워지고 2번 궤도에 이제 8개가 채워지죠. 그러면 3번 주양자수 3번 궤도에 보면 여기가 1개 채워지죠. 채워진 것 중에 제일 바깥에 띠. 그러면 나트륨이라면은 여기가 바로 원자가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거는 바깥띠, 허용된 에너지띠를 전도띠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우리 원자가띠가 있고 채워진 것 중에 전자가 채워진 것 중에 제일 바깥에 채워진 거, 절대온도 0도에서 제일 아래부터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그 바깥에 허용된 띠를 전도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하다 보면은 이 허용되지 않은 띠 틈이 생기겠죠. 요거 띠 간격 또는 에너지 갭이다 이런 말 쓰죠. 에너지 띠 틈 또는 띠 간격. 어떤 학생들은 옷에다가 나는 갑이다 이렇게 쓰고 가는 사람도 있기는 하죠. 우리가 어떤 물질을 이제 보는데 만일 이제 매우 낮은 온도에서 여기 원자가띠 있는 전자들이 있는데 전자가띠들이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어야 뭔가 전도에 기하는 전자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매우 낮은 온도에서는 여기 있는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얻어야 되겠죠.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이만큼의 띠 틈에 해당되는 에너지보다 작은 경우는 올라갈 수 없겠죠. 그러면 전도에 기하는 전자가 없으니까 전도성이 안 좋겠죠. 자, 근데 우리가 실온 상태는 우리 이제 아까 0켈빈일 때, 영하 273도일 때는 매우 추워서 온도가 낮으니까 전자들이 에너지가 거의 없다면 실온 상태는 300켈빈쯤 되죠. 300켈빈. 자, 우리 절대 온도는 뭔지 알죠?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더하기 273.15 뭐 있지만은 그래서 절대 온도는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죠. 1학년 때도 배웠으니까 섭씨 온도 더하기 273.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날씨도 좀 금방 좋아지고 있죠. 27도씨다. 그러면 이거 절대 온도를 얼마겠어요? 27 더하기 273은 300켈빈이죠. 자, 300켈빈 정도 되면 매우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어서 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이 이 열 에너지를 받든가 해서 실온 상태에서 이 위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은 온도가 높아지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일도 생기겠죠. 자, 우리 원자가띠는 우리 뭐라 했죠? 어떤 책에서는 가전자띠 또는 원자가띠, 매우 낮은 절대온도 0도에서 전자가 채워지는 것 중에 제일 바깥띠, 이걸 우리는 원자가띠 또는 가전자띠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그 원자가띠 바깥에 있는 거는 전도띠 또는 전도대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어떤 물질들을 잘 살펴보면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어떻습니까? 이 에너지 띠 틈의 간격이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적당히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이 띠가 어떻습니까? 원자가띠하고 전도띠가 겹쳐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일은 우리 어떻게 일어날까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이 바닥 상태에 띠가 있고 그 다음에 띠가 있는데 자, 어떤 물질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자들의 수가 많아지다 보면
이 띠가 내려오고 여기도 띠가 막 겹쳐지면 이 띠하고 이 띠가 겹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물질들이 결합을 하더라도 이 사이의 간격이 아무리 해도 잘 안 돼가지고 아주 높게 벌어진 상태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질마다 띠가 달라지게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본다면 실온 상태나 아니면 조금의 에너지를 받았을 때 누가 더 전도가 잘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에너지 띠 틈의 간격이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틈의 간격이 크다면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겠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틈의 간격이 겹쳐진 것이 어떨까요? 금방 실온 상태에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중에서 우리가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이 틈의 에너지 간격이 5전자볼트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웬만한 에너지를 줘도 잘 안 되니까 전기를 잘 차단하는 절연체 또는 부도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체는 뭐냐면은 원자 가띠하고 전도띠가 겹쳐져서 실온 상태에서도 금방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도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중간쯤 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자, 나트륨이 우리 원자 번호 11번인가 알 수 있죠? 1번 궤도, 2번 궤도. 이제 아까 여기 채워진 게 2개, 6개 채워져서 3번 궤도에 보면 1개가 올라가는데, 이때 여기가 전도띠고 여기가 원자 가띠인데 원자 가띠하고 전도띠가 붙어버렸죠. 그래서 그냥 나트륨이나 금속 종류 같은 것들 보면은 서로 겹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도체인지 알 수 있겠죠. 이 틈의 간격이 큰가, 겹쳐져 있는가, 그 다음에 아주 적당하게 이렇게 그 중간쯤에 전기를 띠는가. 특히 우리 반도체에 쓰이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요 띠틈의 간격이 한 0.7 전자볼트나 1.12V 그 정도 되고, 다이아몬드는 매우 아까 크다는 걸 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띠가 생기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죠? 바로 파울리의 베타울리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수백억 개의 원자들이 결합하면 수소 스펙트럼에서 그 에너지띠가 한 개이던 것이 수백억 개가 결합하면 수백 개의 선으로 에너지띠가 나누어져서 마치 이제 그 선이 뭔가 띠처럼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온도가 낮을 때는 채워진 것 중에 제일 바깥 궤도를 우리 원자 가띠라 했죠. 원자 가띠 바깥에 있는 것은 전도띠, 그 다음에 띠틈, 이 간격에 따라서 물질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빈칸에 우리 해당되는 말을 찾을 수 있겠죠. 에너지를 얻어 전도띠로 전이된 전자. 여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 위에 있는 전자들은 여기 올라가려면 요만큼의 간격을 얻으면 되지만, 이 밑에 있는 전자들은 위에 올라가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야 되겠죠. 이때 전도띠로 간 전자들은 우리 매우 자유로운 전자니까 자유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죠. 여기 있던 전자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간 빈자리가 나중에 전기 전도에 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양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도체, 절연체, 반도체 구분할 수 있겠죠. 절연체는 다른 말로 부도체다 이런 말도 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배운 것들, 바로 고체의 전기 전도성에 대한 주제를 우리 배웠는데,
어떤 것들은 전기가 잘 통하고 어떤 것들은 전기가 잘 안 통하는지 아니면 그 중간쯤 되는지 에너지 띠와 관련지어서 글을 쓸 수가 있겠죠. 꼭 써서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운 용어들을 한번 말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도성? 좋아요. 고체?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면 빨리 말해보세요. 그렇죠. 오늘 모든 것에 이 띠가 생기는 근원은 파울리의 베타올리였는데 좀 어려운 용어지만은 어쨌든 핵 주변의 전자들이 원자들이 서로 결합할 때 뭔가 조금의 에너지 상태라도 달라야 된다. 똑같은 건 있을 수 없다.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해서 우리 고체의 전도성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걸 주제로 꼭 글을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운 걸 잠깐만 한번 볼까요? 이 중에서 도체가 누굴까요? 여기 어떤 학생은 이래 보죠. 여기가 에너지 띠 틈이다. 여기가 제일 작네? 그럼 누구겠어요? 여기를 도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잘 반대죠.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겹쳐져 있는가, 가까이 붙어 있는가를 보세요. 이게 바로 도체라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간격이, 이 틈이 간격이 커서 여기는 전자가 올라가기 어렵죠. 이거는 잘 통하지 않는 절연체다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쯤 중간쯤 되니까 반도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누가 전도성이 좋죠? 가와 나는? 맞죠. 그러면 나는 다에 비해서 이동하기 어렵죠. 이 틈의 간격이 크니까. 실리콘은 이 중에 바로 뭘까요? 바로 실리콘이나 저마늄. 실리콘이나 저마늄이 바로 반도체에 해당되는 것들이 요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뭘까요? 자, 이 부분은 너무 쉬운 부분이 많아서 누구나 다 잘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런 말을 잘 알아야 되죠. 원자가 띠가 무슨 말이었죠? 절대온도 0켈빈에서는 핵 주변의 전자들이 바닥 상태에서부터 채우죠. 바닥 상태부터 채우다가 채워진 것 중에 제일 바깥의 띠를 우리는 원자가 띠라 했죠. 그 바깥에 있는 허용된 띠를 전도띠다 이런 말할 수 있고 이 위에도 또 전도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가에는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나요? 온도가 낮을 때는 이 밑에까지 여기 채워진 데를 우리 원자가 띠라 했죠. 완전히 채워진 게 아니고 이 중에 혹시 에너지가 조금 뭐 실온 상태든지 조금이라도 있다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여기 다 채워진 건 아니죠. 지금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 따라 풀면 안 되는 건 알죠. 먼저 풀고 나서 이 영상을 멈추고 먼저 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요 D 틈이라 했죠. D 틈, 에너지, 갭. 나는 에너지 값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틈이죠. 그러면 요게 작을수록 쉽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잘 올라갈 수 있죠. 여기 있는 전자들의 준위는 전부 똑같습니까? 아까 파울리의 베타올리가 뭐였죠? 핵 주변의 전자들이 고체를 이룰 때 조금의 에너지라도 다르다 했죠. 전부 다 다르다.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바로 뭘까요? 이거로 되겠죠. 자, 이것이 여러분 학습지 뒷면인데 이것이 아주 최신에 거의 나온 문제 중에 하나죠.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원자 갓띠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는 걸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한번 먼저 해보세요. 자, 이 아래에 있던 전자들은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위에 있던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많은 것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빈자리로 내려오다 보면 광자의 에너지는 여기서 올라올 때
요구보다 작지는 않죠. 요 최소한 요구보다는 클 수 있죠. 크거나 같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요 위에 있던 전자가 요쪽으로 바로 떨어진다면 요 D 더하기 요만큼의 에너지가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최소한 E0 요 간격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겠죠. 작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우리 원자가 D에 있는 에너지는 조금이라도 다르다 했죠. 그래서 답은 뭔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고체에서 어떻게 해서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는지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시작으로 해서 에너지 띠가 생기는 그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고 혹시 또 다른 필요한 자료 있다면 여기 우리 물리실로 가서 우리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아서 수업에 쓰도록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